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위르겐 하버마스입니다. 아마 20세기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일 텐데요. 근데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인물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모순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독일 철학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좀 딱딱하고 근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버마스를 직접 만났던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완전 다르죠. 운동화에 치노 팬츠라니? 이 한 문장만 봐도 뭔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버마스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봐야 해요. 한쪽은 스니커즈를 신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뭐랄까, 되게 세련된 세계 시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은 잔디 깎는 소리가 들리는 서독의 한적한 교회, 그러니까 아주 토속적인 독일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이게 바로 하버마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하버마스를 국가 철학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려운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거대한 사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히 젊은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이 유명한 이름 뒤에는 과연 어떤 청년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의 배경은 꽤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나치에 동조했던, 그러니까 평범한 나치 가정에서 자랐고 본인도 10대 때 히틀러 유겐트 활동을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순국의 열이라는 언어 장애를 안고 살았어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나치즘이라는 거대한 광기와 개인적인 소통의 어려움, 이 두 가지 경험이 소통과 이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그의 철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청년 하버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스승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결별하고 자신만의 길, 즉 새로운 종류의 이성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당시 독일 지성계를 꽉 잡고 있던 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였습니다.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계몽과 이성이 발전했는데 왜 세상은 아우슈비츠 같은 야만으로 치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은 이성 자체가 폭력과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가 엄청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의 스승들이 마르크스를 따라서 노동과 착취 문제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하버마스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 거죠. 그가 주목한 건 바로 언어와 소통이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은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하버마스를 그의 스승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너무 볼셰비키 같다,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연구소에서 사실상 쫓아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체제 옹호론자다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완전 레디컬 그 자체였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스승들과도 결별하면서까지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된 하버마스.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계몽을 위한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가치가 엄청난 위협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는 이걸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가 본 위협은 대체 뭐였을까요? 당시 독일에서는 푸코, 데리다 같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걸 그냥 지적인 유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 보니 이 프랑스 사상가들이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니체나 하이데거 같은 독일 철학자들이더란 말이죠. 하버마스에겐 이게 마치 나치즘을 낳았던 그 위험한 독일적 비합리주의가 프랑스 옷을 입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에겐 이건 곧 파시즘의 유령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공포였어요.
그래서 이 비합리주의의 유령에 맞서기 위해 그가 꺼내든 무기가 바로 의사소통 행위 이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말 속에는 이미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합의에 이루고 싶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언어 생활 그 자체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힘, 즉, 이성이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이렇게 강력한 철학적 무게를 갖춘 하버마스는 이제 더 이상 대학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광장으로 나와서 독일 사회 전체에 양심을 형성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953년, 그러니까 그가 겨우 24살 때 당시 철학계의 거두였던 하이데거의 나치 전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섭니다. 그 이후로 68 학생운동, 역사가 논쟁을 거쳐서 2020년대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에 이르기까지 무려 70년 동안 독일 사회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하버마스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지식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적 발언을 멈추지 않은 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그가 참여했던 수많은 논쟁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역사가 논쟁일 겁니다. 이건 그가 대중지식인으로서 남긴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받아요. 이 논쟁의 핵심은 그가 홀로코스트의 특수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다른 학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범죄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부 보수적인 역사가들이 스탈린의 학살 같은 것과 비교하면서 독일의 죄를 어떻게든 좀 희석시켜보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하버마스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국가가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짊어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싸움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를 풍미했던 거인 하버마스. 과연 그의 생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유효할까요? 물론 하버마스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통합된 유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또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비판했던 종교가 공동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자 분쟁에 대해서 내놓은 입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 역시 한 시대의 아들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 95. 올해 하버마스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나이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세상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버마스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또 만들려고 했던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세계. 어쩌면 그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늘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철학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의 유산을 넘어서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